역사상 가장 장대하고 극적이었던 전쟁 중 하나가 바로 3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천재적인 전략가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배신과 음모로 얽힌 정치적 술수, 종교적 열정이 빚어낸 광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생사를 건 공성전,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 전투들이 모두 담겨 있었죠. 바로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엮여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시를 세계 역사에 남긴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187년 6월 말, 갈릴리 지방을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양쪽 진영은 시대의 운명을 가를 전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세포리스에 진을 친 기독교 십자군 연합 세력의 총지휘관은 기드 위즈냥이었는데 그는 최근 예루살렘의 왕좌에 오른 인물이었죠. 기독교 세력의 가장 정예 부대는 1200명에 달하는 중무장 기마기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군 왕국 전체에서 차출된 최고의 전사들로서 병원 기사단과 템플 기사단 같은 우트르메르의 정예 기사단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2달 전 크레송에서 벌어진 참담한 패배로 인해 기사단의 약점이 드러난 상황이었죠. 또한 4,000명의 기마부대가 정예 기사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서는 기의 숙적이자 전설적인 인물 살라흐 앗딘 유수프 이븐 아이유브, 즉 살라딘이 35,000 대군을 이끌고 탈 아쉬타라를 떠나 북상하여 카파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파셋 고지에서 아이유브 왕조의 지도자는 갈릴리해와 티베리아스 그리고 세포리로 향하는 십자군의 모든 진격 경로를 감시할 수 있었죠. 무슬림 측 지휘관은 7월 1일에 첫 번째 공세를 시작합니다. 기독교도들의 배치를 정찰하고 동시에 적을 유인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죠. 살라딘은 기병 부대를 이끌고 세포리 근처까지 직접 진출했습니다. 적을 유인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무슬림군은 기독교도들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갈릴리해로 향하는 북쪽 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왕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살라딘은 보병의 주력과 공성 장비를 티베리아스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티베리아스는 요새화된 도시로서 트리폴리의 레몽 백작 부인인 부르의 예시바가 머물고 있던 곳이었죠. 주민들에게는 불행하게도 티베리아스 수비대의 전력은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고 최소한의 병력만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의 저항 후 방어벽의 한 탑이 지하 터널 공격으로 무너지면서 티베리아스는 함락되었습니다. 예시바는 남은 병력과 함께 최후의 거점으로 후퇴했고 살라딘이 허용해준 것으로 보이는 전령 하나가 기독교 본군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쪽에서 티베리아스의 절망적인 소식이 도착하자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 전쟁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레몽 백작은 자신의 부인이 생명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티베리아스 구원 작전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살라딘의 티베리아스 공격은 불리한 조건에서 적의 의도에 말려들게 만드는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라딘과 친분을 맺었다는 이유로 비겁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은 일단 레몽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레몽을 비난했던 이들 중 하나인 템플러 기사단장 리드포르의 제라르가 밤새도록 왕을 설득했습니다. 제라르의 군대는 최근 크레송에서 전멸당한 바 있었죠. 그가 어떤 말로 왕의 마음을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1187년 7월 3일 새벽이 오기 전에 십자군은 곧 진격할 것이라는 명령을 받고 분주해졌습니다. 아침에 야영지를 정리한 기의 군대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 갈릴리의 먼지투성이 평원을 따라 동쪽으로 힘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병력은 전군, 중군, 후군의 3개로 나뉘어 있었고 다수의 보병이 외곽을 담당하여 중앙의 기병대를 보호하면서 이동했죠. 전위 부대는 레몽이 이끌었고 성십자가가 세워진 중군은 기왕이 지휘했으며 후위는 이벨린의 발리앙이 담당했습니다. 십자군이 출발한 지 얼마 후 적의 움직임이 살라딘에게 보고됩니다. 살라딘은 즉시 티베리아스의 병력 대부분을 철수시키면서 포위를 계속할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었죠. 돌아오는 보병들이 스스로 전열을 정비하는 동안 살라딘은 기가 진격해오는 방향으로 군기병을 선발대로 파견했습니다. 대략 오전 10시경 중무장한 기독교군이 투란이라는 버려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목마른 십자군이 투란 밖으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자 살라딘 측 경기병들이 느린 행군 대열을 향해 화살과 투창을 퍼부었는데 처음에는 산발적이었지만 적들이 카파셋의 무슬림 주력 진영에 가까워질수록 치명적인 우박처럼
집중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괭베리 휘하의 아이유브 부대가 십자군의 후방을 포위하며 투란으로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기독교군은 이제 끔찍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계속되는 적의 견제와 함께 물 없이 한여름 정오를 견뎌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전의를 이끌던 레몽은 살라딘 진영과 가까운 거리에 루비아 길로 진격하기에는 군대가 너무 약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틴에 위치한 우물을 향해 북쪽 길로 가자고 길을 설득했습니다. 적이 진로를 바꾸는 것을 고지에서 목격한 술탄은 부장 타키알딘에게 아이유브군 우익을 맡겨 하틴으로 향하는 길을 차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레몽은 가능성을 알고 신속한 이동을 촉구했지만 괭베리의 기마대가 발리양의 후위 부대를 괴롭혀서 전군이 거의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질 때 탈진하고 사기가 떨어진 기독교군은 불안한 밤을 보내기 위해 야영지를 설치했습니다. 기 왕의 군대는 동이 트기 전에 세계 군단을 정렬하고 하틴에 솟아나는 우물을 향해 마지막 행군을 시작하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적의 행군 준비를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해둔 살라딘은 화재를 위한 마른 뗏감을 여러 더미로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매캐한 연기가 서북쪽 언덕에서 기독교 부대 쪽으로 직접 퍼져나갔죠. 이런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순간 살라딘은 중군의 대부분에게 언덕을 내려가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군 후방의 템플러 기사들과 레몽 군단의 선봉대가 반격 기마 돌격으로 응수하며 괭베리와 타키알딘이 이끄는 부대를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측면을 노린 무슬림군의 첫 공격이 격퇴되었고 심지어 많은 십자군 기병들의 희생을 통해 살라딘과 살라딘군 우익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가 이끄는 지친 보병들은 거의 잠도 자지 못했고 극도로 목이 말랐으며 연기로 질식할 지경이라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살라딘과 타키알딘 군단 사이에 형성된 작은 틈을 목격한 십자군은 적 전열을 뚫고 티베리아스 호수 방향으로 돌파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술탄의 군대는 오히려 이들을 하틴의 뿔로 알려진 쌍둥이 화산봉 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보다 조금 동쪽에서는 레몽이 남은 전이 군단을 이끌고 맞은편 타키알딘의 군대를 향해 반격 돌격을 펼쳤습니다. 레몽은 놀랐습니다. 기민한 적 대열이 문을 여는 듯이 회전하며 뒤쪽 협곡 깊숙이 기독교 군단이 진격하도록 허용한 다음 포위망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타키알딘의 영리한 기동으로 전이대가 완전히 전장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레몽은 계속 북쪽으로 나아가 하틴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왕 역시 휘하 병력과 함께 남쪽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 왕의 천막을 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살라딘군은 사방에서 쌍둥이 봉우리를 공격해왔고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봉우리의 기독교군 사이를 끊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술탄의 어린 아들 알-아프달이 작전의 성공을 보며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즉시 살라딘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직후 한 무슬림 기병이 로프를 잘라 천막이 무너졌다고 전해집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기의 군대의 정예였던 기사들은 극소수만 부상을 입었지만 엄청난 수의 보병과 군마들이 벌판에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벨린의 발리양과 기독교군 후위의 일부가 도주한 것을 제외하면 살라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대승리 후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고 9월 20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방어는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지역과 전쟁을 피한 난민들로 가득 찼고 하틴 전투에서의 전멸로 인해 싸울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었죠. 이벨린의 발리행 지휘하에 수비대는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예루살렘은 투석기와 망군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티레를 완전히 장악한 몬페라토의 콜라도는 티레 대주교 조스키우스를 서쪽으로 파견했습니다. 조스키우스는 기독교 왕국의 충격적인 패배 이야기를 교황 우르바노 3세에게 들려주었는데 우르바노 3세는 1087년 10월 20일에 선종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상실 소식의 충격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종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레고리오 8세가 교황직을 계승하고 10월 말에 3차 십자군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서쪽에서는 공식적으로 프랑스 카페 왕조의 봉신이었던 앙주 백작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앙주의 헨리는 곧 노르망디 공장령을 차지했습니다. 1152년에는 이전에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결혼했던 아키텐의 엘레오노르와 결혼한 후 1154년에는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하며 오늘날의 영국 제도와 프랑스 일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고 이를 역사가들은 앙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십자군 원정의 성공에는 왕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했죠. 여기서 기독교 측 주인공 중 하나를 소개해야겠네요. 훗날 사자심왕으로 유명해질 리처드 왕자 말입니다. 새로운 프랑스 왕 존엄 왕 필리프 2세의 지원을 받아 부왕에 맞서 전쟁을 벌이던 이 젊은 왕자는 1087년 11월에
최초로 십자가를 들어올렸는데 영광과 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열정적으로 참여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엄왕 필리프와 헨리 2세는 1188년 1월 쥐소르에서 만났습니다. 유력 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이들 참석자 중에는 예루살렘 기독교가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해 설교한 대주교 조스키우스도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에 감동받아 많은 프랑스 영주들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신적인 열기로 가득한 회의에서 두 군주는 3차 십자군 원정을 떠나겠다고 공개 선포했습니다. 부왕이 자신을 왕위 계승에서 제외시키려 할까 두려워한 리처드는 1188년 가을 프랑스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1189년 6월 노르망디를 신속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침공에 저항할 수 없었던 잉글랜드 왕은 평화협정을 맺고자 했습니다. 10월 4일 열린 회담에서 헨리 2세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리처드의 왕위 계승 확약, 필리프 2세에게 조공으로 2만 마르크 지불, 다음에 셋이 함께 십자군 원정을 떠날 것, 즉위하자마자 리처드 1세는 즉시 자금 마련과 직업군인 편성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리처드와 프랑스 왕이 모두 준비를 마친 후 1189년 말과 1190년 초에 서로 만나 원정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의 동일한 의식에서 두 왕은 순례자를 상징하는 가방과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1190년 7월 4일 레반트로 출발하기 전에 말이죠. 이들은 해안으로 진군한 다음 함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좀 더 동쪽에서는 수십 년간 끊임없이 원정과 교묘한 정치 공작을 벌여온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신성 로마 제국의 봉건 영방에 전례 없는 수준의 중앙 집권을 구현했으며 북부 이탈리아 국가들과 교황령과도 유리한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국력이나 군사력, 국제적 위상으로 봤을 때 바르바로사의 권력은 앙주 제국과 카페 왕가 모두를 손쉽게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그는 신속하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정적이었던 사자공 하인리히를 추방하고 장남 하인리히를 후계자로 독일 지역에 남겨두었죠. 바르바로사 휘하의 십자군, 대부분은 이전 십자군이 나아간 경로를 따라 진군했습니다. 안전한 원정로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접촉이 이뤄졌습니다. 헝가리, 비잔틴 제국, 심지어 아나톨리아의 셀주크, 투르크 지도자 킬리지 아르슬란 2세와도 말이죠. 비잔틴 제국 국경에 도달할 때까지 독일군의 진격은 순조로웠지만 비잔틴 황제 이사키오스 2세 앙겔로스는 어떤 십자군의 통행도 허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살라딘과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르바로사는 강행했고 아드리아노플로 나아가기 전에 필리포폴리스를 점령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수도를 향해 신속하게 진격해오자 1190년 이 월경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레반트로 돌아가보면 사건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계의 주요 고립지였던 티레를 차지하기 위한 살라딘의 일련의 공격 작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대신 살라딘은 정치 공작으로 전환하여 기독교 세력 간 내분을 조장했습니다. 병력을 너무 소모했다 생각한 살라딘은 예루살렘 왕국의 군주 기듐 위진양을 풀어줍니다. 기는 하틴에서 군이 괴멸된 이후 계속 무슬림 측 포로 생활을 해왔었죠. 석방되면서 기는 트리폴리에서 여왕 시빌라와 재회하고 자기 왕국의 도시였던 티레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도착 후 기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콜라도는 이를 거절하며 십자군이 도착할 때까지 티레를 지키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기는 트리폴리로 돌아갔습니다. 1189년 초 피사 공화국과 시칠리아 왕국의 함선들이 지원군으로 도착하자 기는 위험하게도 해안 무역 거점인 아크레를 포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22일에 출발한 기는 해안의 스칸델리옹 해랑을 따라 내려갔지만 이 움직임은 며칠 후 무슬림 측에 발각됩니다. 전령들이 기의 움직임을 술탄에게 계속 보고했지만 술탄은 주저했고 회랑에서 이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소수의 기독교군이 아크레 외곽에 1189년 8월 28일 도착했습니다. 소수의 병력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무슬림 수비대는 킬킬거리며 이들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틴에서의 패배 후 기의 전술적 감각이 향상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근처에 위치한 120피트 높이의 토론 고개에 견고한 진영을 갖춘 것입니다. 자연 지형을 통한 방어력과 아크레를 내려다보며 지휘할 수 있는 이점을 챙긴 거죠. 제대로 된 첫 움직임은 8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군이 사다리를 통한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성벽을 넘는 데 거의 성공할 뻔하며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했죠. 며칠 후 살라딘 본인이 주력군을 이끌고 도착하면서 라틴군이 품었던 신속한 승리라는 희망을 박살내버렸고 양쪽에 끼어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죠. 만약 이 시점에서 살라딘이 아크레 수비군과 협력해 움직였다면 기독교군을 경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는 망설였고 대신 동남쪽 약 6마일 지점에
엘 카루바라는 언덕에서 조심스럽게 진영을 유지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무슬림 기마 전사들이 계속 기의 진영을 괴롭히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이는 훌륭한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크레에서의 살라딘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그의 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바다였죠. 처음에는 천천히,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프랑크인들이 탄 함선들이 계속 꾸준히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 12,000명의 프리슬란트인들과 덴마크인들을 실은 50여 척의 대선단이 도착했습니다. 지상군 지원병과 더불어 선단 역시 바다를 통해 아크레 봉쇄를 더욱 견고히 해줬죠. 그달 말이 되면 몬테페라토의 콜라도 역시 길을 돕기 위해 틸의 남쪽에서 올라왔는데 1,000명의 기사들과 수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력이 늘어나면서 기독교군 지휘관들은 뒤쪽에 위치한 술탄의 주력군을 정면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크레 포 위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하여 10월 4일 기는 군대를 아크레 평원에서 3개 병종으로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궁병과 석궁병은 전방에, 백병전을 위한 보병은 그 뒤에, 중기병은 후방에 배치했죠. 또한 군을 좌익, 우익, 그리고 중군으로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침 나절에 기독교군 좌익이 마침내 타키알딘이 지휘하는 적 부대와 충돌했습니다. 프랑크인들을 함정으로 꿰어내려는 목적으로 그는 군기병을 투입한 다음 퇴각하는 척했습니다. 이 전술 기동이 워낙 그럴듯해서 살라딘도 자기 조카가 진짜로 패퇴했다고 생각해 조카를 돕기 위해 중군의 일부를 떼어 파견했고, 이 때문에 전열의 일부가 취약해졌습니다. 전열의 변화를 감지한 십자군은 예비대를 투입하고 취약해진 무슬림 측 중군을 휩쓸며 무슬림 측 막사로 향하는 길을 확보했으며 살라딘이 패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열 사이의 틈으로 물밀듯 밀고 들어가면서 십자군은 심지어 술탄 전용 막사까지 쳐들어가 살라딘의 보좌진 중 한 명이 살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와 그에 따른 약탈물이라는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베테랑 템플러 기사들은 패주하는 무슬림군을 끈질기게 추격했지만 이제는 보병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너무 깊숙이 쫓아간 것입니다. 살라딘은 방향을 바꿔 도망치는 병사들을 노련하게 모을 수 있었고, 재빨리 전열 앞에서 직접 말을 달려 병사들을 격려하며 퇴각하려던 고립된 템플러 분견대를 향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뒤이어 일어나는 접전에서 자존심 강한 기사들 상당수가 전사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기독교군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크레 수비대 중 5천의 정예 병력이 아크레에서 튀어나와 기독교군의 막사와 후방을 위협한 것입니다. 곧 포위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템플러 기사단의 패배를 목격한 십자군은 막사로 도망쳐왔습니다. 살라딘은 이 기회를 이용해 적을 압박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0월 4일에 벌어진 대전투 후 병에 걸려 막사에만 머물러야 했던 살라딘은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부하들과 논의했습니다. 일부 참모는 십자군이 곤경에 처한 바로 지금 공격해서 괴멸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활발한 라틴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말이죠. 무슬림군 또한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었으니까요. 살라딘의 부하들 중 다른 이들은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든 술탄은 후자를 선택했고 무슬림군은 수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포위를 지속한 거죠. 아이유브군에게는 선택지가 훨씬 많았지만 심각한 소식이 북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신성노 노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대군을 이끌고 시리아를 향해 진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만 대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을 이끌고 말이죠. 이 소식에 대응하여 술탄은 이븐 샤다드라는 부하 하나를 보냅니다. 왕국 전역에서 군사를 더 긁어모으라는 임무를 주면서 말이죠. 앞서 우리는 바르바로사와 독일 십자군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들은 비잔틴 황제의 안내를 받으며 갈리폴리의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빠르게 동진하면서 독일군은 그리스 영토를 따라 남동쪽으로 통과하는 루트를 다져나갔습니다. 적국 내에서 보급을 이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바르바로사는 군을 여럿으로 나누어 여러 종대로 행군해야 했습니다. 4월 30일 셀주크군 경기병이 황제의 군영을 공격하며 히트앤럴런 전략을 구사했지만 반격을 통해 결국 이들을 격퇴하고 수백 명을 참살했습니다. 이틀 후 투르크군은 바르바로사의 아들 휴바비아의 프리드리히가 이끄는 전위부대를 공격하는데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격으로 독일군이 진격을 멈췄지만 중무장한 덕분에 셀주크 군기병들이 날린 화살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군 병사들은 참호를 파야 했고 적의 공격에 대응할 방도가 거의 없었죠. 다행스럽게도 바르바로사는 군기를 철저하게 유지했고 전령들이 부대 사이를 계속 오갔습니다. 아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보유 중이던 헝가리 경기병을 보냈습니다. 셀주크군에게는
바르바로사의 진격을 막을 만한 병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수도 이코니움으로 진로를 변경했죠. 이 한 방으로 셀주크군의 저항을 종식시키길 희망하면서 말이죠. 그 과정에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은 몇몇 셀지크 마을에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셀주크군은 계속 히트앤런 전술을 사용하며 십자군의 진격과 학살을 늦췄죠. 투르크군 주력은 5월 7일에 공격해왔습니다. 케이쿠스로 왕자가 이끄는 술탄국 군대는 다양한 전장과 시간대에 수차례 공격을 가해 바르바로사군의 군단들을 수세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이부대가 공격당하지 않아서 전이부대와 나머지 군단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버렸죠. 기독교 군단 간 간격이 충분히 벌어졌다고 케이쿠스로가 판단하자마자 그가 이끄는 전 병력이 필로멜리온의 십자군 전이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동쪽으로 기동했습니다. 슈바비아의 프리드리히는 거세게 압박당하고 포위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군으로 부대가 지쳐있기도 해서 이 공격에 크게 놀라며 방어를 위해 원형진을 형성했습니다. 셀주크 군기병들은 사방에서 궁시를 날렸고 갑주가 몸을 보호해주긴 했지만 수많은 군마가 죽었고 결국 화살 때문에 부상자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르바로사군이 모두 똑같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밴 군기 덕분에 가장 날랜 전사들을 모아 필로멜리온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조직된 부대는 셀주크군을 수적으로 압도했고 양쪽에서 공격해 들어갔죠. 독일 측 사료에 따르면 케이쿠스로에게는 10,000명의 정예병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절반을 상실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셀주크군의 보급물자 일부를 바르바로사가 탈취하고 보급 상태를 개선시킨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며칠간 휴식한 후에 십자군은 이코니움을 향한 진격을 재개했습니다. 17일 독일군은 이코니움 근교에 도착했고 다음날 공격할 계획을 짰습니다. 술탄 킬리지 아르슬란과 그의 아들 쿠투브 알딘이 이끄는 셀주크군은 이코니움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이제는 병력이 서로 엇비슷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바르바로사가 이코니움 공격에 아들을 보내자 슈바비아의 프리드리히는 소수의 수비대만이 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수비대는 첫 교전이 일어나자 바로 내성을 향해 퇴각했습니다. 공격 측은 내성 포위를 위해 수비대를 추격하거나 약탈 또는 거주민 학살을 시작하기도 했죠. 그 시점에서 셀주크군의 나머지 병력은 우회 기동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바르바로사가 거느리는 후위 부대 뒤편에서 우회 기동을 완료했습니다. 킬리지 아르슬란은 여기서 수적 우세를 가져갈 수 있었고 그의 부대는 적을 포위하며 독일군을 성벽으로 밀어붙였죠. 바르바로사가 처한 상황은 극히 위험했고 그의 부대 양익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고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 후에 일어난 일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바르바로사가 자기 부대와 함께 정면으로 치고 나가 중군으로 셀주크군 중앙부를 쳐부쉈다는 것만큼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리하여 술탄국 군대의 양익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 후 바르바로사가 이코니움에 입성했습니다. 그 후 독일군은 해안으로 남진하여 킬리키아의 아르메니아 기독교 왕국 땅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상자는 꽤 많았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190년 6월 10일 미증류의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군의 느린 행군에 진절머리가 나 대군 앞을 가로막은 살레프강을 걸어서 건너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그릇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탄 말이 여울 중간에서 발을 헛디디자 프리드리히를 강물에 빠뜨렸으니까요. 십자가를 든 이들 중 가장 강력했던 지도자가 주검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아들 슈바비아의 프리드리히는 독일 십자군을 뭉치게 하려 했지만 지치고 병들고 아이유브군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아크레를 향한 제국군의 진격 속도는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크레의 이중포위전으로 의견으로 돌아가 보면 무슬림이 장악한 아크레의 거주민들이 매일 100명씩 사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포위 중인 십자군은 악천후 때문에 인근 지형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포위 진영을 제대로 요새화했습니다. 양쪽 진영 주위에 방어용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뾰족한 나무와 금속 파편을 채워뒀죠. 이 참호들 앞으로는 토벽, 심지어 목책도 쌓았으며 전자는 무슬림 기병의 속도를 늦춰줬고 후자는 라틴 원거리 병종의 보복 사격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십자군 군영과 아크레 사이의 참호는 해안도시 아크레를 포위하는 효과도 발휘해서 해안 봉쇄 역시 촘촘해진다면 수비대 입장에선 아크레를 먹여 살릴 어떤 방도도 없어지는 거죠. 포위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십자군은 벨루스강의 물줄기를 아크레를 벗어나는 쪽으로 돌려버리면서 아크레에서 믿을만한 수자원도 앗아가버렸죠. 군영의 방어도가 강화되면서 아크레 포위군은
포위선 뒤편으로 안전하게 투척 무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크레의 겨울이 시작되고 그 결과 바다도 거칠어졌는데 이는 아크레를 봉쇄하는 십자군 함선들이 계속 제 위치를 유지할 수가 없었음을 의미했고 몬페라토의 콜라도가 되돌아감을 의미했습니다. 후자는 북쪽의 티레에서 겨울을 나게 되죠. 하지만 한겨울의 지중해 한가운데로 항행해야 한다는 점은 무슬림군의 앞날 역시 어둡게 했습니다. 함선을 통한 제보급이 제대로 도달하기를 기대하기 힘드니까요. 아크레 수비대의 식량이 이제는 극도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십자군에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굶어 죽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수비군은 실제로 십자군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목숨은 부지하는 대신 아크레를 넘기고 항복하겠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십자군 지도부는 영예로운 방식으로 아크레를 손에 넣길 원해서 이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는 기독교군에게 다시 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이유브 지원군이 1189년 말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살라딘의 동생이 지휘하는 이집트 육상군 한 군단이 도착하면서 보급품과 식량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50여 척의 강력한 갈리선들이 항구에 접근하고 남은 기독교 함선들을 쓸어버렸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크레가 보급을 받은 것입니다. 1190년이 끝나가면서 육상에서는 소규모 접전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상 전선에서 곧 아크레 수비대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1190년 3월 25일 날씨가 나아지면서 몬테페라토의 콜라도가 다시 한번 50척 규모의 정예함대와 함께 월동 장소였던 티레에서 출발해 남진해 온 것입니다. 기드 리지냥과 콜라도는 앞서는 정적이었지만 티레, 베이루트 그리고 시돈의 지배권을 양도받으면서 그는 기의 오른팔이 되었으며 그해 부활절에 십자군의 원군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콜라도의 함대가 아크레 항구에 접근하자 대략 비슷한 규모의 무슬림 함대는 요격을 위해 탁 트인 그네로 나섰습니다. 양측은 처음에는 수평횡대로 기동했지만 곧이어 십자군 함대는 양익을 전면으로 돌출시켜 V자 쐐기 진영으로 변환했습니다. 전투는 갑판의 트럼펫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고 양측 수군은 원거리 무기 사정거리 내로 가까워졌는데 무슬림 수군은 화살과 불화살을 적에게 퍼부었고 기독교 수군도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양측 모두 손실을 입었죠. 적 함대가 선미 쪽 가까이 들어오자 십자군 갤리선들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V자 형태 진영과 각 함선에 달린 충각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무슬림 함선의 측면을 들이받았고 치열한 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병력들은 갈고리를 던져 상대편 적선에 올라갔으며 무슬림 함선들은 그리스에 불을 붙인 항아리를 기독교 함선에 투척해서 수많은 적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해전은 치열한 근접전으로서 거의 한나절 동안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무슬림 함대의 손실이 더 많아서 아이유브 함대가 항구에 갇혀버렸습니다. 아크레의 보급선은 또다시 끊어졌습니다. 육지에서는 4월 말이 되면 전투 시즌이 시작되죠. 지형 지물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좋아졌으니까요. 계속해서 십자군 지원부대가 바다를 통해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었음에도 살라딘은 여전히 적을 압도할 만큼의 우월한 병력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독일군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초조해져서 아크레 포위에 전력을 집중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취를 감췄는데도 신성 로마 제국의 대군이라는 다가오는 위협은 기독교군의 동기부여에 일조했습니다. 살라딘 측 지원군이 전투 시즌 초반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그 지원군을 북으로 보내서 시리아 방어를 보강하도록 했지만 결국 쓸데없는 일이 되었죠. 육지에서의 일상적인 교전이 재개되면서 십자군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아크레를 둘러싼 마른 해자를 돌과 모래로 메꿔가는 와중에 원거리 공격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크레 수비대는 적의 이런 시도를 원거리 무기와 유탄으로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독교군은 결연했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 프랑크인 여성이 해자로 돌을 나르면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면서도 해자를 더 메꾸라고 자기 시체를 해자에 던져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합니다. 해자는 점점 메꿔져 갔고 기독교 공격 측이 성벽을 공격할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철로 인해 작전이 중단된 기간의 막바지에 십자군은 공성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투석기, 망고넬, 지붕을 씌운 충차에 이어 가장 거대한 공성병기는 바로 3대의 공성탑이었죠. 이들은 30m 높이에 5개 층으로 이뤄졌고 바퀴가 달려 있었으며 겉은 방염제로 덮여 있었으며 각각의 공성탑 정면에는 아크레 투사무기의 충돌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기 위해 밧줄로 만든 그물이 씌워졌죠. 이토록 파멸적인 무적의 공성병기를 목격하면서 아크레 수비대는 낙담했고 항복하고
아크레를 넘기겠다는 협상을 다시 한번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은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새로 만든 공성병기가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5월 3일 기와 십자군 지도자들은 공성탑에 병사들을 꽉 채워 넣었습니다. 석궁병과 궁병은 꼭대기에 자리 잡았고 창병과 파이크병은 그 아래층에 가득 들어차 있었죠. 공성탑은 아크레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슬림 수비대를 공포에 질리게 하고 저항할 의지마저 꺾어 놓았습니다. 아크레에서 나온 전령 하나가 십자군 봉쇄망을 뚫고 나가서 함락이 일보 직전이라고 술탄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에 즉각 반응하면서 살라딘은 군을 좌군, 중군, 우군으로 포진시킨 다음 외곽에서 적 방어진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면서 포위전에 쏠린 적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공성탑은 성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지만 원거리 무기 사정거리 내에 진입하자 그리스의 불이 들어간 항아리가 날아왔습니다. 결국 이런 시도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공성탑 표면에 입혀놓은 방염 작업 덕분이었습니다. 아크레는 함락될 것 같았지만 알리라는 이름의 다마스쿠스 출신 한 세공사이자 가연성 물질 전문가가 살라딘에게 나아가 예전부터 자기는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그리스의 뿔을 조합해서 만들어 왔으니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크레에 몰래 잠입했고 그가 제시한 레시피가 결국 옳았습니다. 그가 조합한 나프타를 3대의 공성탑에 계속 던진 결과 셋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극히 일부만이 그 불지옥 탑에서 탈출했습니다. 십자군의 공성탑이 파괴된 직후 아마도 5월 13일경이었을 텐데요. 살라딘은 십자군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해 공격에 나섰습니다. 아크레 수비군도 때때로 튀어나와 밀어붙이곤 했습니다. 무슬림군의 공격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군은 괴멸적인 손실을 입어왔고 십자군 본인들도 살라딘 때문에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낙담하고 자포자기에 들어갔습니다. 아크레 수비군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아이유브군 하남대가 결국 기독교군의 봉쇄를 뚫고 재보급을 해줬습니다. 십자군 진영은 끓어오르는 원한과 분노로 인해 결국 만의 정의의 보병 분대를 이끌고 10월 25일 살라딘을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1191년 7월 12일 거의 2년에 가까운 포위전 끝에 아크레의 항복을 접수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아크레와 아크레 내의 모든 것이 항복하지만 여기서 빠져나오는 무슬림들의 목숨은 부지하며 성십자가를 돌려받고 금화 20만 디나르를 지불하며 1500명의 포로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말이죠. 기나긴 포위전이 끝나면서 야만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약탈 없이 순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정적이 깔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아크레 수비군이 항복하여 나왔고 이로써 거의 2년에 걸쳤던 아크레 공방전은 기독교 십자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